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월요정치, 오늘도 최고의 변호사 조합 최용호 고종윤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앞에서 전주대 엄수원 교수 인터뷰까지 좀 들어봤는데 전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좀 어떠세요? 이번 조치 불가피한 조치인지 타이밍은 적절했는지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고종윤 변호사. 예, 정부가 이제 전주시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타이밍도 좀 좋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최근 에코시티 효천지구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중심 규제에 대한 풍선 효과로 투기 세력들이 지방으로 몰려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지정으로 전주도 어느 정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까 해요. 네. 다만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되는데도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일단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진 거다. 네. 최용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앞에 게 센 거고 이제 마지막 약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집값이 내렸나요? 저는 지금 사실 대부분 이제 뭐 규제와 상관없이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규제를 하면은 낙인 효과, 이게 오히려 그 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정부에서 공인한 괜찮은 부동산이다라는 효과를 줘가지고 더 올라간 경우는 있었는데 뭐 낮아진 경우는 뭐 많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의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사실은 올해 초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고 2017년 이후에 이제 규제의 영향을 좀 분석을 한 건데 여기서는 좀 간명하더라고요. 네. 서울 그다음에 대도시 강역권 강역도시는 오히려 음의 관계다. 규제를 하면 할수록 더 올랐다. 다만 중소지역은 좀 일부 효과는 있다 정도가 사실은 이 논문이 낸 결론이거든요. 사실 뭐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음의 효과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사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전주 부동산이나 그 외의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가격은 사실은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아마 수도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급격한 하락까지 급격한 하락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통이 있으면 통에 이 물 수위가 가격이라고 쳐요. 그러면 들어오는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죠. 물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수요인 거죠. 수요 심리인 거일 수도 있고 뭐 교통망 확충 같은 데에서 분산하는 경우 뭐 수도 이전이나 이 수요인 거고 그다음에 나가는 거는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빨리 자유롭게 팔게 해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팔수록 이제 양도세 인하하면 많이 팔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물이 이 나가는 속도를 빨리 하는 건 이 압력이죠. 보유세고 이 통 자체를 크게 하는 거는 공급 확대라는 거죠. 근데 이 정부에서 공급은 확대하지 않고 보유세는 늘려서 물의 압력을 강하게 하는데 양도세까지 늘리는 정책이잖아요. 규제 강화라는 게. 그러면은 물 입구는 좁아져요. 게다가 근데 수요는 확 늘어났어요. 수요 순위가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과정이다. 공급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한다고 해서 이 부동산 거품, 부동산 가격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준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부동산 문제 여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고종윤 변호사. 네,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굉장히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초반부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유세를 이제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강한 규제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편은 드는데요. 또 한편은 잘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1월 3일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인데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은 부동산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해서 투기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여당이나 또 정부 일각에서도 이 부동산 정책 이 기조 그대로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특히 변창훈 국토부 장관을 좀 입각시키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좀 공급 위주, 공급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진단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당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죠.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어느 정치인이 한마디 하면은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고깝게 뭐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일절 항모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부를 돕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암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당에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나름 또 고군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면서 지켜보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이 아무래도 수요가 그만큼 있으면 공급을 늘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 자체가 오히려 투기를 더 유발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분분하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공급만 정책 변화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급 부동산이라는 게 되게 특징이 공급을 한다고 해서 단기일 내에 공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공급을 늘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지금 어쨌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뭐 별다른 시장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 그러니까 퍼진 거품,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뭐 영끌을 해서 패닉바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집값까지 하락하면, 거품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좀 나오거든요. 최영호 변호사. 네, 좀 어떻게 보세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진짜로 걱정할 상황이 돼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투자한 사람은 사실 자기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죠.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식값이 떨어졌다고 보전해줘야 돼요.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다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우리 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나라 전세제도 때문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는 사실 신축 아파트는 올랐을지 몰라도 지금 이제 사실 구축 아파트는 지금 좀 오른다고 하긴 하는데 구축 아파트는 내려갔거든요. 지금 한 2017년 18년도를 생각해 보면은 거의 막 30-40% 막 내린 곳도 있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지죠. 되게 공포의 상황이었죠. 그때 공포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뭐냐면은 집값은 1억 5천인데 1억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전세가가 1억 2천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집주인이 손을 들게 된다면은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런 어떠한 자기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목돈을 잃을, 사실 서민에게 1억이라는 건 거의 전 재산이거든요. 목돈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피해는, 사실 소유주의 피해는 저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러한 이 집값 하락에 대한 피해는 사실 서민이 있게 되는 게 우리나라 어떠한 제도의 모순이라고 보여져요. 깡통 전세.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이번에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요. 그냥 들어갈 때도 전세가가 비싸게 선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있을 것 같고, 또 전북 지역, 특히 전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좀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역으로 좀 한정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좀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고정인 변호사 제언해 주신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론으로 이제 몇 말씀 드리면, 일단은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지역에서 설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도심하고 구도심의 어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을 따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을 부의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의식의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에 우리가 전문가하고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 전주 지역 단속을 강화하면 이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인접 지역으로 번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중앙 정치권 이슈 하나만 짧게 짚어보죠. 안철수 대표가 뭐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간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뭐 대권은 포기한 걸까요? 최영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해 보면 미미하게 나오니까 포기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네. 다만 그냥 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뭐. 네. 아니 그 서울시장은 그러면 좀 자신이 있어서 서울시장으로 한 걸까요? 좀 그 안철수 대표의 판단이랄까? 좀 어떤 판단일까요? 지금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던져놨잖아요. 네. 사실은 뭐 2011년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됐을 때 그때 사실은 민주당 굉장히 암울했거든요. 80석. 지금 100석이나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100석이나 자유한국당 맞나? 100석이나 되고 그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 80석이었어요. 그 당시 사실은 서울시장이라는 게 어렵다고 했지만 당시 이제 그때 야권 민주당 뭐 무소속 같은 야권에서는 야권 단위라도 해가지고 힘을 받아서 가자라고 했었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 거죠, 뭐. 네, 그런 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의 그런 거 의도한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야권 단일화를 저기 염두에. 야권 단일화 과정 속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내는 것 이게 안철수 대표의 목표일 것이다. 네, 호정민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분명히 국민의힘 후보와 뭐 경선을 치르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추대받는 방식으로 서울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주는 방식이면은 국민의힘에 뭔가 큰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화로 서울시장 당선시켰으니까 대권은 나한테 양보해라. 이런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포석을 가지고 서울시장을 선제적으로 이제 출마를 한다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두 분은 최종적으로 3자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결과적으로 야권 후보는 단일화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호정민 변호사는 그렇고. 네. 지금 사실은 그 야권 후보가 이제 뭐 안철수 후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 자체는 단일화를 지금 전제를 했거든요. 아니 물론 정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만 야권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크게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가 두 분은 병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파급력이랄까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전에 박원순 사례 여기에서와 같은 파괴력 효과 있을까요? 호정민 변호사.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밀어준다는 가정하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 박원순 모델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에는 안철수 대표는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같은 효과를 바라는 것은 좀 무리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이 구도에서 민주당에게 더 유리해지는 구도가 되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한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편에서는 그 국민의힘 김종인 뭐 위원장하고 단일화를 놓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야권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정상의 혼란 이런 것들까지. 어쨌든 저기 야권 통합 그러니까 야권 통합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대표 간의 통합 이게 파괴력 성공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보요. 국민의힘 외에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뭐 한나라당부터 시작되는 면면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계속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걸 좀 깨고 싶어하는 거죠. 예전에 과오나 그 이전에 어떠한 그 국민들의
그 비호감을 좀 깨고 새롭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근식 그 지금 지역위원장 같은 분을 뭐 후보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온 게 사실은 정통 새누리당들이 아닌 그 외의 인물을 지금 찾고 싶어하는 거죠. 왜 지금 가진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의 한계, 그 국민의 일단 비호감, 사실은 민주당 표를 찍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가보면 지금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 못 찍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표들이 사실 중도 확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이제 끝나지 않았냐, 뭐 오래 흘러간 물 아니냐 얘기를 하더라도 중도로 향한 어떠한 몸부림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뭐 서울시장은 지금 상황 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반민주당 세력 또는 중도 우파 진영을 어떻게 포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파급력. 네. 자, 오늘 뭐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짧게 좀 이야기 나눠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정경심 교수 1심 선고가 수요일 나오죠.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핵심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문제 같아요. 혹시 판결 전망, 두 분 변호사시니까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고종민 변호사.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있어요. 1심 판결 선고가 지난 6월 30일 있었는데요. 거기서 조범동 씨가 징역 4월에 벌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이유는 검찰이 이제 조 씨가 코링크 피의와 관련된 출자액을 부풀려서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과 정경심 교수 측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직원을 시켜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것, 뭐 이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정 교수가 공범으로 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 씨의 1심 판결이 정 교수의 1심 판결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조 씨의 그 금융위원회의 거짓 보고는 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 교수가 역시 공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1억 5,7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 씨의 1심 그 재판부가 그걸 대여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 돈에 대한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교수가 공범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긴 했어요. 그 조 씨 재판부가. 그러니까 그 부분만 중요하게 좀 다퉈질 거다. 근데 그 부분도 기판력이 기판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 씨의 재판부가 한 판결이 정의식 교수 재판부를 기소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종민 변호사는 어쨌든 1심 선고가 좀 무죄 쪽으로 상당히 좀 유력하게 무죄가 상당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오더라도 아주 일부분만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호 변호사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니까 이제 입시비리랑 사모펀드랑 이제 증거인멸이 크게 세 가지 가닥인데, 저는 이게 좀 제가 무슨 저기 기록 본 것도 아니고 뭐가 될까 안 될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좀 그래요. 사실 이게 무슨 종교도 아니고 마치 이제 뭐 그래야 한다 당위로 지금 거의 흐르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뭐 나쁜 짓 했으면 벌 받으면 되는 거지 뭘 당위까지 나와요. 네, 뭐 전망까지 할 것이 있느냐, 1심 선고 지켜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보는 월요 정치. 오늘은 뭐 지역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버블 문제, 중앙정치권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최용호 변호사, 고종민 변호사였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